자, 공적연금에 대한 내용인데 적립방식입니다. 적립방식은 처음에 보험료 수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자, 보험료 수준이 상당히 높고, 자, 이자가 축적이 됩니다. 이자가 축적이 되면 장래의 보험료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왜? 많은 재원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부가방식입니다. 자, 부가방식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보험료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시는 대로 노인 인구가 증가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 거기에 따라서 근로세대의 부담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험료 부담이 적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갔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보험료 부담이 작았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부가방식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별 계정 만들어서 각자 이름으로 뭐 하고 있죠? 적립도 하고 있어요. 이자가 축적이 되고 있어요. 적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이 다 혼용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 수정적립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수정적립 방식, 이런 것도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적립 방식의 설계를 받고 부가 방식의 설계를 받는데요. 여기는 장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죠. 장래 보험료 부담이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요. 나중에 이게 보험 부담이거든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근로세대가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재정의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 재정의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가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대비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죠. 자, 노인 인구 증가에 민감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인구 사회학적 변화라고 하거든요.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취약합니다. 인구 사회적 변화에 취약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개별 계정으로 인해서 자기 계정에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덜 취약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내가 적립을 했는데 인플레가 터졌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적립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것이 바로 적립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거는 당해년도에 걷어서 그때그때 소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적립 방식보다는 덜 취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근로세대, 부가방식은 근로세대가 노령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대 간 재분배다. 세대 간 재분배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세대, 대부분 근로세대시잖아요. 근로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좋으세요? 적립 방식이 더 나으십니까? 아니면 부가 방식이 더 나으십니까? 대개 근로세대의 경우는 부가 방식보다는 적립 방식을 더 많이 지지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정치적 위험이 더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위험이 더 작고, 여기는 정치적 위험이 더 큽니다. 정치적 위험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장점, 적립 방식의 장점 들어갑니다. 가입기간 중 납부되는 보험료에 대한 이자 축적으로 보험료 총액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니까요.
장래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그림 보시면 돼요. 부가 방식에 따르는 인구 변동의 위험이 적다. 이거는 인구 사회학적 변화.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덜 취약하다라고 했어요. 적립된 기금이 잘 활용되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재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게 적립 방식입니다. 단점의 1번 체킹.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가 터지면 아시는 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따라서 이제까지 적립했던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것이 바로 적립 방식에 의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의 일종의 낭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급자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적립에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연금급여 받을 때 소득 대체율 몇 프로를 받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 수준의 향상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충분한 적립기간이 요구됩니다. 많이 모아야 연금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넣어야 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보면 10년 이상 적립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이 존재합니다. 돈이 많이 모였다. 이걸 공공투자에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투자 위험도 있다라고 했어요.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국민연금 연기금을 가지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합니다. 그럴 때 투자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적립 방식의 문제점까지 했습니다. 부가 방식입니다. 장점, 연금 수지차가 거의 없다. 연금 수지차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부가 방식은 수지 균형의 원리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수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연금의 실질 가치 대책이나 연금 수리의 장기 추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기 추계를 해야 돼요.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이건 장기 추계가 필요하지는 않죠. 장기 추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좋은 점이에요. 단순하다 이 말이죠. 단점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이 불안정해집니다. 3번 별표. 3번은 이걸 말해요. 정치적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가 연금의 급여 수준, 보험료율을 변화시키는 끊어요. 정치적 위험이 적립 방식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지지를 적립 방식이 더 많이 받아요. 정치적인 지지 측면에서 볼 때 많이 받으니 정치적 위험이 더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정 적립 방식 한국이죠. 시행 초기에 낮은 보험료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후세대에 일정한 부담을 전가하며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을 절충한 방식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한국의 수정 적립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출 적용입니다. 공적연금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 적립 방식에 비해서 부가 방식이 그 다음에 현관편 밑줄 인구 구성 변동에 더 취약하다. 무엇이? 네, 부가 방식이 노령 인구, 노인 인구 증가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확정급여식 연금입니다. 급여를 확정해 놓는 거 이거는. 확정급여식 연금은 주로 과거의 소득 및 소득활동 기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냐, 과거의 소득이 얼마냐, 그 다음에 소득 활동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확정급여식 연금액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 적립 방식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거죠. 저축의 동그라미 모으는 거예요. 그게 적립 방식이다. 그 다음에 부가 방식에서는 현재의 근로세대가 끊어요. 은퇴세대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겠죠? 시작, 세대 간 재분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적연금은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서 동그라미 1, 확정급여식과 급여식 연금과 동그라미 2, 확정기여식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확정하게 되면 확정급여식 연금이고요. 기여, 돈을 내는 겁니다. 돈을 내는 것을 확정하게 되면 확정기여식 연금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확정급여식 연금, 거기에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확정기여식 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급여식 연금 하에서 급여액은 통상임금, 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으로 급여 산정 공식에 의해 미리 확정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여금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돈을 내는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확정급여연금에서 연금액은 끊어요. 과거의 소득도 중요하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활동 기간이 있잖아요. 소득활동 기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2번이 출제된 지문입니다. 3번 확정급여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재정 방식은 완전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급여 연금을 할 때 완전 적립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온 대로 부과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재정 방식의 형태는 정의상 급여 지출액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단지 지불해야 될 급여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어떻게 비축하느냐의 방법에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도 되고요. 따라서 확정급여 제에서는 연금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이 부족하면 끊어요. 국가는 급여금을 기여금을 인상하든 국고지원을 증액하든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확정급여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돈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의 돈을 주는 건데 이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연금 고갈, 연금 기금 고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국가가 이걸 충당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기여금을 더 많이 받아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충당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부족했을 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국가가 충당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여금을 지금 9%인데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확정급여, 확정기여 이거는 기출문제 쭉 보시면서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법 제정 순서가 나오는데요. 산건연고요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산의연고요입니다. 산의연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나중에 건강보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건자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자, 산연고건요, 산연고건요. 건강보험 나오면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보면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에요.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자, 재정 순서였습니다. 재정 순서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4대 보험의 전국민 확대 시기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실시 연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자, 건강하고 고집스러운 연상군입니다. 자, 4대 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여기 있는 건강은 처음에 의료보험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이렇게 외워요. 89, 뒤집으면 98, 하나씩 더 나가면 9900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여기 의료보험 이거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연금. 자, 건강보험이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에 된 것이 89년이고요. 전국민 연금 시대는 1999년입니다. 고용보험은 98년이고 산재보험은 2000년이다 이 말이죠. 밑에 보면 의료보험 1989년, 고용보험 98년, 국민연금 99년, 산재보험은 2000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회색 바탕을 보시면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이전의 명칭이 의료보험이었어요. 의료보험은 1988년 농어촌 지역 시행으로 농어민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요. 1989년 7월 거기에 밑줄 쫙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시행되면서 1977년에 강제가입 방식의 의료보험조합이 탄생한 지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형광펜 밑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막을 올렸어요. 그게 1989년이에요. 자, 국민연금은 1995년 7월 달에 농어민 확대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밑줄 1999년 4월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서 전국민 연금 시대가 1999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공사연금체계의 일반적 유형이 있습니다. 자녀적 체제가 있고요. 조합주의적 국가 위의 연금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주의적 국가 지배 체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자녀, 그 다음에 여기 조합주의, 그 다음에 보편주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네, 에스핑 앤더슨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삼인주의가 생각나셔야 돼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적 연금 체계로 보자 그 말이죠. 느낌은 좀 왔을 것 같아요. 자녀적 체계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연금이 발달돼 있어요. 사적연금의 밑줄 쫙 그어요.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적연금의 역할은 최저 생계보장에 그치고 그 이상의 수준은 법에 의한 강제적 형태이든 자발적 형태이든 사적연금이 맞도록 하는 체계다. 사적연금의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주의적 국가 우위의 연금 체계입니다.
거기 별표 하나 이게 이제 출제된 건데요. 국가 우위 거기에 밑줄 치면 돼요. 사적연금은 급여 수준이나 가입 대상 면에서 노후 소득 보장의 주변적 역할만 수행하고 끊어주세요. 자, 공적연금은 직업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연금 제도로 분절화된 형태입니다. 분절화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주의란 말을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주의적 국가 지배 체계가 있다. 이 체계에서는 사회 연대에 기초하여 직업에 관계없이 또한 노동시장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즉 기업연금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더라도 끊어요 높은 소득 대체율을 가진 공적연금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높은 소득 대체율의 공적연금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좀 노트해 드리면, 자, 공적연금 체계를 이념적인 측면에서 좀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자녀적이다. 자녀적은 자유주의적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자녀적 체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합주의적입니다. 조합주의적 국가 우위 체계입니다. 국가 우위 체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편주의적 체계입니다. 보편주의적 체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자녀적 자유주의적 체계 이것은요, 첫 번째 사적연금이 강조된다라고 했어요. 사적연금은 강조되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은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자녀적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주의적은 국가 우위 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반대로 사적연금은 축소를 시켜 주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은 강화를 시키는데요. 여기에서 공적연금은 직업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절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분절화한다. 다양하게 분절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조합주의적 국가 우위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주의적 체계는 당연히 공적연금을 강조하죠. 당연히 공적연금을 강조하는데, 자, 보편주의적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데, 여기에서는 높은 소득 대체율을 특징으로 한다. 높은 소득 대체율,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공적연금 체계를 이념적인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에서 여기 조합주의적 국가 우위 체계가 출제가 되었다.